지난주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물론 한국 경제에는 엄청나게 나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탈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 탈출이 어떤 의미인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일이었죠. 미국 신용 강등, 글로벌 신용기관 피치사에서, 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견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 미국 신용 등급이 처음으로 하락되었던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에서 그때보다는 충격은 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8월 7일이었습니다. 미국 지방은행들에 대한 무디스사에서 신용 강등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초래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달러도 많이 풀렸거든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그래서 뭐 달러가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런데 제가 지난 한국 탈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흔들린다는 것, 달러가 폭망할 수 있다는 것, 이것하고 원달러 환율은 별개의 문제도,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치솟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보다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오히려 달러가 더 올랐죠. 오늘도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탈출을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원달러 환율은 왜 계속 치솟고 있는지,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1일이었죠. 피치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했습니다. 자, 제가 한국 탈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부연 설명드리면, 일본 경제가 지난 20, 30년 동안 좀비 경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좀비 경제 일본을 지탱했던 힘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글로벌 재정 수지 흑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해외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국 탈출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탈출이라는 것이 외국에 가서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투자는 일본에도 할 수 있고, 한국에도 할 수 있고, 미국에도 할 수 있고, 전 세계, 중국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더 기회가 많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피치, 미국 신용 등급 전격 강등, 이것은 앞서 미리 예견되었고 2011년도에 비하면 그래서 충격은 덜했다 말씀드렸죠. 원인을 보면요, 재정 악화, 국가 채무 증가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말장난과 같습니다. 일본 엔화는 두 번째 기축통화도 아니고, 뭐 유로보다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기축통화인데, 일본 엔화 준 기축통화죠. 자, 그런 일본 엔화도 엄청난 국가 부채, 최고의 국가 부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완전히 그냥 대표적인 기축통화 달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 채무 증가,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줄 것은 아니다. 이 점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내용을 보면 국가 부채 상한을 올리는 데 대해서 정치권이 좀 티격태격하더라.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말도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등등, 앞으로 재정적자 이런 등등으로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참고로 일본도 한국보다 2등급이나 국가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가 신용 등급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중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겁니다. 무디스사에서 지난 7일 날 미국 은행 10곳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자, 그런데 10곳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이거는 이제 지방은행들 중심인데, 이 지방은행들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생각나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지방은행, 중소은행들의 금융위기는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영향은 당연히 한국에도 옵니다. 최근 뭐 새마을금고 파산이라든지 한국의 PF 대출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 6곳,
다른 대형은행 6곳에 대한 신용 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유를 들어보면요. 이게 좀 썸뜩합니다. 높은 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 한국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뭐 7%, 7.7%짜리 적금을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틀 동안 팔았다고 하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마진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달금리 비용들이 다 높은 경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자, 이게 한국의 PF 자금 대출 어떤 바로 연상이 되죠. 자, 이런 행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디스는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다른 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올 2분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신용카드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즉 연체로 인해서 못 갚았다라는 거죠. 빌려간 사람들이 약 25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이 25조 원의 손실은 지난 코로나 때 2020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이고 전년 동기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보다 무려 75% 갑질 가까이 늘어났다. 자,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위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소은행 위기 재현 우려. 자, 그러면 지난해 미국의 중소은행이 파산되고 할 때 한국에 엄청나게 후폭풍이 불었죠. 자, 그러면 올가을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올가을 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자, 사업장 절반 8월 달에 PF 만기 바닥난 자금. 자, 이게 이제 건설 쪽이죠. 자, 건설 쪽 PF 자금 부실 연체. 자, 이거 심각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사 같은 데에도 부실 채권이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영향이 부동산 PF 그림자인데, 자, 그래서 9월이 두렵다. 자, 9, 10월 달 가을 되면 우리 자영업자들 그렇잖아도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계속 연장해줬던 이것도 같이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미국의 일종의 신용위기가 같이 지금 맞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할부 리스와 같은 51개 캐피탈사 고정 이하 여신이 올해 1분기 기준 3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3조 4,200억. 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8.9%, 전년 동기에 비하면 50% 가까이 늘었다. 자, 그런데 이 3조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8년도에는 2조, 2019년도 2조 계속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3조를 돌파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PF 대출이 도대체 어떻길래 워낙 계속 나오니까 그냥 자료 어떻게냐 참고만 하시고 연체가 중요하죠.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4.07%. 자, 대출 연체율이 4.07%.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린 게 아니고 PF 대출은 최소 수십억부터 시작하죠. 이게 엄청난 연체인 거죠. 각 해당 은행에 비하면. 그래서 내용에 보면 뭐 1.22, 2.05 그러다가 4.0 또 전체적으로 보면 0.37, 1.19 전체는 시중은행까지 다 합산한 겁니다. 뭐 2.01 엄청나게 2배 이상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걸 보는 건데 자,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마을금고인데 이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대출 잔액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6조 원이래요. 엄청나게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새마을금고가 이것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보았는데 재미를 보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1등이 꽁지가 돼 있는 자, 이런 형편인 거죠. 그래서 새마을금고 문제, 유동성 문제가 저는 계속 진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불똥이 다른 저축은행 또 우리나라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미국의 불똥이 같이 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미국 국채 쪽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변화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그림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뭐 평균적으로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미국 금리가 이제 뭐 하락할 거야,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거야, 이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조금 떨어졌다가 계속 지금 올해가 진행되면서 평균적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용위기가 생기고 하니까 이 금리를 올려줘야만 국채가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에 장기물에 주로 투자하신 분들이 아직도 원금이 회복되지 못한 경우 있죠. 자,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일본의 긴축 전환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자, 그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죠. 문제는 한국 대출 금리도 그 영향 때문에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 다시 정리해보면 피치 국가신용 등급 낮추는 거. 자,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재무부가 3분기 장기채 발행 규모를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올렸다. 자, 그러니까 국채를 더 발행하니까 국채 금리를 조금 더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보면요, 한국가의 영향. 미국 국채가 흔들리니까 한국 대출 금리가 덜썩합니다. 요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제가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나쁜 영향으로 갈 것이다,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한국 대출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어제자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자, 그러길 왜? 아빠가 돈이 없어. 소액 대출부터 주담보 대출까지 금리가 계속 무섭게 오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1068조를 넘어섰다고 하고, 한 달 만에 6조가 늘었다고 하고, 사상 최대치죠. 월 가계대출 금리도 연 4.81%, 소액 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6% 중반대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 기준금리는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못 올립니다. 올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가계대출이 워낙 많아서 소비도 되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출금리가 올라요. 왜?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중소은행 신용 등급 강등한 이 영향이 지금 바로 오는 겁니다. 자, 지난해 6월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3%인데 올해 6월은 연 4.81%입니다. 자, 올해는 금리가 어떤 면에서 정점에 있는데도 올해 6월 지난해 비해서 오히려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급해서 빌리는 급전, 자, 은행권의 소액대출 500만 원 이하도 지난해 6월 달에는 연 5.67이었는데 올해 6월 달에는 연 6.44로 뛰었고,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연 6%에서 6.34%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른 대출이 계속 많이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영향. 한국 경제는 계속 부담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달러 폭락, 달러가 엄청나게 불렸다, 뭐 미국 국채도 인기가 없다 등등 하는데, 우선 달러 폭락에 대한 근거, 즉 국채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한 근거를 먼저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자, 미국의 국채 보유 최다 국가가 1등이 일본, 2등이 중국이죠. 옛날에는 중국이 1등이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중국이 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등으로 넘어왔는데, 자, 중국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옐런 미 재무부 장관, 미국의 살림을 사는 장관이 중국에 왜 갔겠습니까? 허리를 수그리면서 바로 중국 보고 미국 국채 팔지 마라, 사지는 못할 망정 깽판은 놓지 마라. 자,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자, 일본이 그나마 버팀목인데 일본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5월달 미국채 보유량이 전달 대비 300억 달러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엔화 약세를 좀 막아야 되거든요. 엔화 약세가 수출에는 좋지만 그것도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게 국가 경제가 좋지 않죠. 또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의 주요 거래 대상자인 일본, 중국의 원투펀치가 미국 국채를 계속 줄이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13년 만에 최저치 미국 국채 보유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 팔아야 됩니다. 중국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요. 자, 이처럼 전 세계는 미국 국채를 파는데 원 달러가 이처럼 올라도 미국 국채를 팔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자, 참고로 보면 한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전달 대비 39억 달러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 국채를 일본이나 중국만큼 사줄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한국 입장만 보면 이런 형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달러가 원 달러랑 달러 자체의 절대적인 가치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최근 3개월 동안의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달러를 100으로 볼 때 다른 주요 통화 6개 나라의 화폐, 즉 예컨대 프랑하라든지 엔하라든지 또 유로화 이런 등등의 상대적 비교,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지난 3개월 동안 보면 이 정도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죠. 자, 그런데 원달러 한 줄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그림이 조금 다르죠. 달러 인덱스는 이 기간 동안 좀 평평하죠. 그런데 최근 3개월 원달러 한 줄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 수출도 계속 안 좋고 전 세계 글로벌 선진국 가운데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계속 부진했습니다. 자, 그런 영향이 크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의 상대 국가의 개념이다. 아무리 달러가 많이 풀어지고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 국가인 한국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그건 벨기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최근에는 그나마 달러가 조금 떨어졌다. 즉,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가다가 다시 또 약세로, 원화 약세, 또 다른 주요 통화국 약세, 즉, 달러 강세로 가는데, 자, 이 지점, 최근 지점 보겠습니다. 최근 지점도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달러는 좀 팽팽합니다. 그러죠? 근데 한국은 최근에도 그냥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급하게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원화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비하면 지금 2023년도에 한 100원, 200원 가까이 지금 분명하게 평균적으로 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자, 한국경제신문에서 8월 13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원화가 동네 북이다. 글로벌 이슈 때마다 휘청거린다. 즉, 지난주에 미국의 중소은행들 진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그 이슈에 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 신용 강등에도 중국 불황에도 다른 통화보다 한국 통화 원화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달러 대비 가치가 3.3%, 4% 하락했다. 대외 변수에 유독 취약하다. 자, 그러면 원화의 약세를 부추긴 실질적인 내용 몇 가지 보면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 한국은 중국의 엄청 많은 물량, 원투펀치죠, 수출. 자, 그런데 경제 위기,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한국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가 동조 현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 신용 등급 하락은 미국의 악재지만 역설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 수요로 이어지며 원화 가치 하락 압박, 그 가운데 특히 원화가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죠. 제가 한국 탈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원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좋지 않았고 수출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고 한미 금리차 이제 드디어 역대 최대 2%까지 벌어졌고, 근데 아직도 경제 특히 내수도 수출도 회복될 기미가 없고, 그래서 한국은 기준금리조차도 올릴 수 없는 형편. 자, 한미 금리 격차를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말에 미국이 0.25를 인상함으로 드디어 한미 금리 차는 2% 되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자, 여기서 가끔씩 어떤 분은 그래도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없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요, 지난 7월 달 보면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 물론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채권에, 이게 채권이거든요, 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퍽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한국은행에서 지난 11일 날, 8월 11일 날 7월 이후에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조사 자료에 보면 7월 달에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6억 달러 정도, 원화로 따지면 6천억이 넘죠. 순유입을 했다. 이 같은 순유입은 5개월 지속했다. 그런데 전달에는 32억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자, 그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한 달 동안 떨어진 거죠. 근데 참고로 이 채권은요, 미국 돈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 돈은 이 같은 금리 차이가 나니까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이미 오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채권 투자에 대한 지역별 보유금은 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45.7, 유럽이 30%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직 금리를 많이 못 올리고 있죠. 그 덕분에 그나마 한국 채권 시장은 매력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은 이미 매력이 없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 없습니다. 대신에 보면요,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상장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을 보면 미국 40.8%죠. 유럽은 30%, 아시아는 13%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채권 시장에는 미국의 투자자가 이미 없다. 자, 한국 주식 시장에서 만약에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면, 예컨대 2차전지 이런 등등 최근에 급등했던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들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왜 우리가 계속 제가 위험하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릴까? 경제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발표입니다. 지난 5월달 전망이나 오늘 이달 8월달 전망이랑 비슷해요. 그죠? 경제 성장률 1.5 연.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5월이나 8월이나 3.4, 3.5로 비슷합니다. 자, 중요한 거 경상수지를 보겠습니다. 수출하고 관계 있죠. 이 경상수지는 지난 5월달에 전망할 것과 지금 8월달에 전망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하반기도 이렇게 조금 하반기 오른다고 전망하죠. 8월달에. 그 다음에 연간으로 보면 8월달에 많이 오른다 이야기합니다. 5월 전망에 비해서. 그래서 상저하고 경제,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로는 첫째 부족하고요. 또 여기에 경상수지니까 수입 국민도 따져봐야 되면 수입 원가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반사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6월달 흑자도 사실 내용을 보면 수입 원가가 떨어진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 그러면 이제 경제 내수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소비거든요. 총 소비를 보면 5월 전망치, 그리고 8월 전망치가 파란색인데, 안타깝게도 하반기에도 소비가 떨어집니다. 내수가 떨어집니다. 연간 전체로 보면 내수가 떨어집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게 한국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가 폭망한다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문제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소비를 못하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입니다. 그죠? 주요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타업입니다. 102%가 넘죠. 자, 이게 어떤 영향이냐?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계대출자가 우리 한국이 1977만 명, 그러니까 성인은 다 대출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되는데 1인당 평균 1억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9,834만 원. 2023년 3월 말 기준.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자의 총부채 원리금 DSR이 아주 이게 40.3%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달 동안에 번 돈 가운데서 번 돈에서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60%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60%.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자, 이 자료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죠? 지난 3월 말 기준인데, 자, 100% 이상, 70%, 100%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출자 가운데 월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자, 월 소득의 70% 이상을 쓰면 정말 손가락 빠는 것을 떠나서 계속 빚을 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빚. 자, 이런 분들이 전체 대출자의 15.2%라고 합니다. 3월 말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70% 이상, 즉 100% 이상도 175만 명, 70%에서 100% 사이는 124만 명,
이 두 구간을 합하면 무려 300만 명, 299만 명이 70% 이상, 심지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0% 이상 전혀 저축을 못하니까 계속 대출이 일으켜야 되는, 이 정도 우리가 부실한 내수, 소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는 상황이라는 거죠.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생계 곤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 자, 여기까지 이번에 지난주 미국에서 발생한 그 후폭풍이 지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왜 원달러 환율과 달러 폭망한다는 기축통화의 패권 위기, 이것하고는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 자, 이것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투자 기회를, 미국 자산을 많이 관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미국 자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달러, 또 미국 주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미국 채권, 또 미국 배당 자산,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이것은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자금의 성질에 따라서 뭐 각각 제각각 알아서 판단할 문제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 탈출 달러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괜찮을까, 제 입장에서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탈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구독자분들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1 채팅창에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